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의 한국의 아주 독창적인 사상가 야산 이달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야산이달. 이분이 주역을 단순히 점술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고 심지어 자신만의 달력, 경언력이라는 것까지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경원력 부분이 특히 흥미롭죠. 네, 그 사유의 깊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보니까 야산 사상의 철학, 특히 그의 우주관이나 시간 철학을 다룬 연구들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야산 사상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글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야산 사상의 그 핵심, 네, 그걸 파헤쳐보고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뿐 이야기 뭐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그가 던지는 질문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야산 이달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주역 해석, 또 가장 독창적인 업적으로 꼽히는 경원력. 네, 경원력. 이걸 왜 만들었고 그 철학적 배경과 의미가 뭔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이분의 사상이 왜 그냥 예언이나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라 철학으로서의 역, 이가 변화와 우주를 이해하는 어떤 깊은 사유체계로 평가받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겁니다. 아, 철학으로서의 역이요? 네, 자료 속에 담긴 통찰들을 좀 연결하고 확장해서 이 야산 사상의 정수를 함께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야산 이달이라는 분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시대 배경이 중요하죠. 1889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셔서 19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와, 정말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또 해방과 전쟁까지. 그렇죠.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그냥 온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죠. 네. 어릴 때부터 경전이나 천문, 역학 이런 데 아주 재능이 뛰어나셨다고 하고요. 이런 혼란한 시대적 배경, 이게 그분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시대적 배경은 야산 사상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기존의 어떤 가치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야산은 아마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 이걸 굉장히 갈망했을 겁니다. 새로운 질서요? 네. 그 고민의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시간의 질서, 즉 경원력 구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분의 호가 야산인데 그 의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산이요? 어떤 뜻인가요?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보통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 속에 도를 체득한 사람, 이런 식으로 풀이하거든요. 아, 자연 속에도? 네, 여기서 그분의 지향점을 좀 엿볼 수 있죠. 인위적인 문명보다는 자연과의 조화, 어떤 근원적인 질서 회복,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유학자, 이렇게 틀에 가둘 수 없는 철학자이면서 천문학자, 또 역복가로서의 면모를 다 함께 지닌 그런 복합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갈망. 그렇다면 그분이 동양사상의 핵심 중 하나인 주역을 바라보는 관점도 상당히 독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요. 그분은 좀 달랐다고요. 네, 완전히 달랐다고 봐야죠. 야산에게 주역은 점술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우주와 삶을 관통하는 어떤 근본 원리, 즉 변화와 불변의 디알렉틱, 이걸로 파악을 한 거죠. 변화와 불변.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네. 그 변화의 이면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근본적인 법칙, 그러니까 도가 흐르고 있다, 부의,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야산 역학의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변화 속의 불변이라. 이건 단순히 세상을 그냥 관망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통찰 같은데요? 그렇죠. 마치 그 혼란 속에서도 어떤 질서를 발견하려는 노력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야산의 해석은 당시의 주류였던 성미학, 특히 주자학적 해석과는 좀 결이 잘났어요. 아, 주자학이랑요? 네. 주자학이 리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강조했다면 야산은 역을 그냥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살아있는 변화의 법칙으로 이해했습니다. 살아있는 법칙?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법칙, 즉 도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구현해야 한다. 이런 윤리적인 차원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아, 실천이 중요하다. 그렇죠.
철학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관점은 자연스럽게 그의 인간관으로도 이어지는데요. 네. 야사는 인간을 그냥 단순히 정해진 운명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아, 그럼 어떻게 봤나요? 오히려 이 천지자연의 변화 원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주체로 격상시켰습니다. 와, 인간이 시대를 여는 주체라니. 네, 이게 바로 자료에서 언급되는 후천 사상의 핵심입니다. 선천시대가 뭐랄까 정해진 운명이나 질서에 따르는 시대였다면 후천시대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대라는 거죠. 인간에게 엄청난 가능성과 동시에 책임도 부여한 셈이에요. 인간이 새로운 시대의 창조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이네요. 이런 생각이 결국 자신만의 달력, 경원력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진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1944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말이라는 그 엄혹한 시기에 새로운 역법을 창제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기존의 양력이나 음력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경원력이야말로 야산 사상의 독창성과 그 실천 의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단순히 날짜 계산법을 그냥 바꾼 게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야산은 당시에 사용되던 양력의 어떤 정밀함, 그리고 음력이 담고 있는 자연 순환의 지혜, 예를 들면 절기 같은 거요. 아, 네. 절기? 이걸 통합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목표는 단순히 두 역법의 장점만 합치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아, 기술적인 게 아니고요? 네, 그분은 자연의 순환 리듬과 인간 문명의 운행 법칙이 조화롭게 합쳐지는 이상적인 시간 체계, 이런 걸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와, 이상적인 시간책이라. 네, 즉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재정의를 시도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경원력이라는 이름 자체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아,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다고요? 경원력. 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경이라는 글자는 10관 중에서 7번째잖아요. 오행으로는 쇠에 해당하고 보통 변혁, 개혁, 새로운 시작 이런 기운을 상징해요. 아, 변혁. 네,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죠. 그리고 원은 으뜸, 근원, 시작 이런 뜻이고요. 네. 따라서 경원력은 단순히 경년에 시작된 달력 이 정도 의미를 넘어서 변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근원적인 시간 질서라는 야산의 염원과 철학, 이게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변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근원적 시간 질서. 와, 정말 거창한 포부가 담긴 이름이네요. 그럼 이 경원력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가요? 혹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역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된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육주나 360력 같은 개념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야산에게 시간, 즉 역법은 단순히 천체 운행을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아, 도구가 아니다. 네, 그분은 시간을 우주의 질서를 인간이 인지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도록 돕는 인문학적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좀 어렵나요? 인문학적 표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주의 리듬을 우리 인간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어떤 통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할까요? 아, 우주의 리듬을 삶으로 가져오는 통로. 네, 그래서 경원력은 주역의 수리 철학, 즉 우주의 변화 원리를 수로서 파악하려는 그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됐어요. 수리 철학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6주는 일주일을 우리가 쓰는 7일이 아니라 6일로 구성해서 60갑자의 순환과 좀 맞추려고 한 거고요. 아, 일주일을 6일로요? 네. 그리고 360력은 1년을 360일로 보고 나머지 5일 정도는 윤일로 처리해서 주영 64개의 총 384효 중에 360효와 연결시키려는 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와, 복잡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구조들이 단순히 뭐 편의성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순환 원리를 역법 체계 안에 구현하려는 야산의 깊은 고민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경원력은 그가 꿈꿨던 후천시대, 즉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시간적인 표현이자 뭐랄까 철학적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우주 질서의 인문학적 표현.
시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정말 심오하네요. 단순한 도표가 아니라 철학적 선언이라니. 네. 그럼 이런 야산의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집대성한 것이 홍역학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홍역학. 이 홍자가 크다, 넓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기존의 주역 연구랑은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되는 건가요? 홍역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산 사상의 그 스케일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넓고 큰 역학이라는 뜻이 그대로입니다. 넓고 큰 역학. 네. 기존의 주역 연구가 주로 경전 해석이나 아니면 점술적인 응용 이런 데 좀 집중했다면 홍역학은 이걸 훨씬 넘어서서 인간, 사회, 자연,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통합 철학을 지향했어요. 와, 통합 철학이요? 네. 야산은 왜 세상에 이렇게 혼란하고 분열되어 있는가 이걸 고민했고 그 근본 원인을 어떤 지식의 파편화, 사상의 분열 여기서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분열에서 원인을 찾았다. 그렇죠.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같은 동양의 주요 사상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서양의 과학적 지식까지도 즉 변화와 통일의 원리라는 아주 큰 틀 안에서 하나로 꿰뚫어서 통합하려고 했던 거죠. 서양 과학까지요? 대단하네요. 네. 자료에서 언급된 삼교 합일, 또 단순히 종교를 합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각 사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 즉 도가 결국 역의 원리로 통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걸 통해서 조화로운 삶과 사회를 구현하려는 그런 실천 철학의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요약하게 핵심 주장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는 근본적인 질서, 즉 도를 따른다. 불북이고 그리고 인간은 이 도를 깨달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변화, 불변, 그리고 인간의 역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야산이 주역을 운명론이나 어떤 신비주의로 빠뜨리지 않고 우주적인 원리와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결합한 통합적인 세계관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큰 철학, 대철학을 지향했던 거죠.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큰 철학이라. 와, 확실히 야산 사상의 그 스케일이 느껴집니다. 변화, 시간, 인간 중심, 조화, 통합 이런 키워드들이 쭉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키워드들이 핵심이죠. 그럼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이 자료들에서 드러나는 야산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들,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야산 사상의 핵심적인 철학적 특징은 그게 한 5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요? 첫째는 모든 것은 변화하지만 그 안에 불변의 질서, 즉 도가 있다는 변화의 철학. 변화의 철학. 네. 둘째는 시간은 우주의 리듬이자 인간과 자연이 조화하는 통로라는 시간의 철학. 이게 경원력과 연결되죠. 네, 시간의 철학. 셋째는 인간은 운명에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체라는 인간 중심의 후천론. 인간 중심의 후천론. 넷째는 음양, 동정, 정신과 물질, 나아가 동양과 서양의 지혜까지 다 아우르려는 조화와 균형의 철학. 조화와 균형.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모든 것을 역의 원리로 꿰뚫어서 하나의 큰 체계로 만들려는 통합의 철학. 바로 홍역학이죠. 통합의 철학. 네, 이 5가지가 야산 사상의 어떤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 시간, 인간, 조화, 통합. 와, 이렇게 들으니까 야산이라는 사상가의 고민과 비전이 정말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상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냥 흥미로운 과거의 지적 유산 이걸로만 남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야산의 사유는 놀랍게도 여러 지점에서 지금 현대사회의 고민들과 딱 맞닿아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우선 그분의 경원력에 담고 있는 순환적 시간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순환적 시간관이요? 네, 현대사회는 대체로 직선적인 시간관, 그러니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효율, 속도. 네, 효율성, 속도 경쟁 속에서 자연의 리듬이나 인간 본연의 속도 같은 걸 잃어버리기 쉽죠. 야산의 시간 철학은 이런 현대 문명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속 가능한 삶,
자연과의 공존, 이런 걸 고민하는 현대 생태 철학의 문제의식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아, 생태 철학이랑도 연결이 되는군요. 네. 또 인간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체라는 그 후천적 인간관도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인간이 최고다, 이런 인간 중심주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주 질서 속에서 인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역할과 책임. 그렇죠.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힘이 정말 막강해진 지금 우리는 과연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야산의 사상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딱 세우는 거죠.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만큼 그 책임 또한 아주 무겁게 묻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동서양 사상과 과학까지 통합하려고 했던 그분의 홍역학적 접근, 이게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봐요. 통합적 접근이요? 왜죠? 생각해보세요. 팬데믹, 지후위기, 기술 윤리 문제 등등 지금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은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너무 얽혀있죠. 네, 분과 학문의 벽을 넘어서 다양한 지혜와 관점을 융합하려는 그런 통합적 사유가 정말 절실한 시대입니다. 야산의 시도는 그런 면에서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이라? 네. 자료의 결론에서도 지적하듯이 야산은 한국 근현대 지성사에서 정말 드물게 전통 사상의 현대적 철학화를 시도했던 인물이에요. 전통 사상의 현대적 철학화. 네. 단지 옛것을 그냥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동시대의 문제에 답하고 미래를 위한 어떤 보편적인 철학을 세려했던 거죠. 그의 민족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사유 체계는 앞으로 더 깊이 연구되고 재평가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야산 이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도 주역이라는 오래된 지혜 속에서 변화와 불변의 법칙을 읽어내고 또 경원력이라는 자신만의 시간 철학을 창조했으며 나아가 홍역학이라는 통합적 세계관을 꿈꿨던 사상가. 그렇죠. 단순히 과거의 지혜를 넘어서 시대를 진단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했던 그의 그 치열한 사유가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근본 원리를 차려려는 지혜, 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갈망, 인간의 주체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강조, 그리고 무엇보다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꿰뚫어 보려는 통합적 시각. 네. 이것이 야산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특히 경원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순한 달력이 아니라 시간과 우주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하려 했던 야산의 철학적 야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산은 우주의 리듬과 인간의 삶을 조화시키는 시간의 질서를 평생 고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야산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시간 철학을 상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효율성이라는 그런 단일한 잣대가 아니라 자연의 순환이나 우리 몸과 마음의 고유한 리듬, 이런 걸 더 존중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겨두고 싶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